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송규호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AWS 서밋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혁신의 키워드는 조직과 문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과 애자일 조직이 만드는 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실제 하나생명의 케이스로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오늘 발표를 해주실 분은 현재 한화생명에서 DTC 프로덕트 팀과 COE 디비전을 리딩하고 계시는 조상민 팀장님이십니다. 25년 정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으시고요. 한화생명에 오시기 전에는 빅테크, 스타트업 등지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네, 저는 현재 AWS 금융팀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오픈소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주로 했던 일은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신기술들을 주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께서 사용하시기 좀 편리하시게 많이 도움을 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서 비즈니스 방식을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심에 머신러닝이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술만으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일하는 방식, 그 다음에 조직,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드라이브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한화생명이 어떻게 기술과 조직과 문화를 조화롭게 융화시켜서 혁신에 성공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화생명 소개를 좀 드려보면 한화생명은 우리나라 3대 생명보험사 중에 하나입니다. 조직과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하셨고요. 그 결과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성과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디지털 선도 생명보험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업계 최초로 보험 코어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니즈를 빠르게 반영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들을 고객분들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션은 먼저 조상민 팀장님께서 올라오셔서 한화생명의 애자일 조직과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애자일 문화와 클라우드를 활용한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후에 제가 다시 올라와서 한화생명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지탱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화생명 DTC 프로덕트 팀을 리딩하시는 조상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화생명 조상민입니다. 거의 500여 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꽉 채워주셔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어찌 보면 굉장히 구시대적인 얘기여서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재밌게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화면은 2019년도에 한화생명이 디지털 로드맵,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전략이라고 만든 장표입니다.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내외부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스스로 평가하기에는 그런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답은 IT에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IT를 뭔가 개혁하려고 보니 IT뿐만 아니라 전사적으로 조직과 인력, 프로세스, 인프라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이때 시작된 디지털 혁신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시에 문제점들로 파악됐던 내용들입니다. 조직 체계가 너무 틀에 박혀 있어서 새로운 일은 물론이고 기존에 하던 일조차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해도 그 자체로 추진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개발 프로젝트, 심지어 유지보수도 다 외주에 맡기다 보니 질적인 한계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디지털 전문성이란 게 부족하구나.
디지털은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되는구나. 하단의 세 가지 내용은 IT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파서 하나하나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IT 조직을 코스트 센터로만 취급해서 투자에 인색한 모든 회사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간략하게 요약해드린 전략 중에서 회사 차원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건 애자일이란 키워드였고, 그 키워드를 조직 체계에 접목시켰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딱딱한 조직 체계 하에서는 신사업 기획이나 추진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왼쪽에 보시는 팀 이렇게 딱딱한 조직에서 애자일 팀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애자일 팀 아래 자유롭게 신설, 폐쇄, 변경, 구성원 간의 이동이 자유롭고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변경해 나갈 수 있는 애자일 노드라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각 애자일 노드는 독립적인 목적 조직으로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요컨대 조직에 유연성을 주입했습니다. 네, 조직을 유연하게 만들었지만 기대한 만큼 혁신적이지 못했습니다. 꽉 막힌 방에서 사람들을 빼내서 정원에 풀어놓은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우리 집의 안뜰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집을 둘러싼 외벽을 허물고 기존에는 다 전적으로 외주에 의존하던 직무의 전문가들을 영입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직무가 개발자일 테고, 그러고 나니 기획자, 디자이너도 필요하구나 해서 이렇게 그 전문가 내재화의 노력이 확대되었습니다. 앞에 2019년에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3, 4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조직을 유연하게 만들고 전문가들을 내재화한 것까지는 회사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변화를 준 것입니다. 일단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회사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현재의 모습은 화면 왼쪽의 도식으로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외부에서 합류한 전문가들이 밖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업무하는 방식과 그것을 도와줄 도구들을 필요하다고 설파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도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구들을 활용하여 일하는 방식을 점점 더 소위 애자일스럽게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꼭 나쁘기만 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른바 레거시는 기술, 인프라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 문화, 인식, 행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여전히 건재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기술에 관련된 레거시는 클라우드라는 훌륭한 무기가 주어진 덕분에 좀 더 수월하게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기존 시스템과 별 상관이 없는 독립적인 신사업 프로젝트들은 별도의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직접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레거시 인프라의 제약과 상관없이 기술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레거시와 연동이 필요한 프로젝트들은 저희가 줄여서 HCP, 길게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자체적인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해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바로 저희 팀이 맡고 있는, 그리고 오늘 이 발표에서 대표 사례로 말씀드릴 DTC입니다. DTC에 대한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생명의 디지털 혁신에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을 개괄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성규호 아키텍트님이 다시 올라오셔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사실 클라우드 플랫폼이니 하이브리드니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존의 인프라를 도입하고 유지하는 데 대한 부담감이 확연히 사라집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체적인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컨테이너 운영 환경과 CI/CD 파이프라인,
더 나아가서 로깅, 모니터링, 보안과 빌링까지 서포트해주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거기 위에 오른쪽 아래에서부터 시작하는 서비스들, 맨 아래는 내부 고객을 위한 프라이빗 서비스고 제일 위에는 대고객 퍼블릭 서비스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니즈의 프로젝트들이 저희 HCP를 선택해서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DTC로 넘어왔는데요. DTC는 일반적이라면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저희만의 특별한 용어는 아니고요. 사실 다이렉트 컨슈머의 준말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생명의 보험 상품을 자체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직접 판매하고 그 사후 관리를 감당하는 웹 앱 서비스입니다. 이 DTC 서비스는 사업을 담당하는 팀과 기술을 담당하는 팀, 이렇게 두 팀이 협업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중 기술을 담당하는 팀이 바로 저희 DTC 프로덕트 팀입니다. DTC 프로덕트 팀은 앞서 말씀드린 전문가 내재와 전략의 증거 같은 대표적인 증거가 되는 팀이고, 2023년 현재 각종 개발자는 물론이고 서비스 기획자, UX 전문가, UI 디자이너, 그리고 QA까지 아우르는 9개 직무 68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목적 조직입니다. 저희 팀만 거의 70명에 달하고 각각의 직무도 꽤 다르고 앞선 경험, 밖에서의 경험까지 합하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저희 팀과 협업해야 될 팀들의 구성원들까지 합하면 어떤 한 프로젝트, DTC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함께 협업해야 될 사람들의 규모가 200명은 훌쩍 넘어갑니다. 근데 서로 다 차이가 크죠. 이런 상황에서 일이 술술 진행될 리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매번 누구나 언급하는 것이 바로 애자일입니다. 이 발표의 제목에도 애자일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청중 여러분이 기대하신 것도 저희 하나생명에서는 애자일 우리의 특수성에 맞게 애자일 방법론을 이렇게 준용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러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실은 그런 걸 자랑할 단계는 아닙니다. 물론 애자일 방법론에서 얘기하는 스크럼, kanban, 스프린트, 회고 다 하고 있고 CI/CD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는 문제를 빨리 정의하고 빨리 설계해서 구현해서 배포하고 그 효과를 빨리 분석하고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겠지만 그렇게 하기엔 저희가 물려받은 레거시가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단계 하나하나마다 저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후 남은 시간에 저는 애자일은 거의 얘기하지 않고 레거시만 말씀드릴 겁니다. 레거시 하면 바로 떠오르는 건 스파게티 코드일 겁니다. 스파게티 코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빅뱅의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점진적인 방식을 취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당연하게도 달리던 자동차는 계속 달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인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그 달리던 자동차에 바퀴를 갈아 끼고 엔진을 내연기관에서 전기 모터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안정적으로 비즈니스가 계속 유지되면서 또는 더 고도화시키면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려면 저희에게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대표적인 무기는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클라우드, 덧붙여서 컨테이너 기술입니다. MSA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금의 시대는 개발자들이 MSA의 사상이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다들 잘 이해하고 있고 베스트 프랙티스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비교적 쉽게 계획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었던 덕분에 서버 한 대 사주세요. 이런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이전에 레거시 인프라에서는
서버들이 더 이상 패치도 나오지 않는 버전을 유지하고 있고 누구를 위해 세팅되어 있는지도 모를 WAS, DB 이런 것들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주로 쓰는 언어가 자바인데 자바의 버전조차 쉽게 올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기술을 활용하면서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독립적으로 기술 스택을 선택하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단위 테스트를 통해서 작업하는 개발자가 이거는 수정해서 나가도 되겠다, 수정해도 되겠구나 라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한화생명에서는 굉장히 낯선 개념인 QA를 적극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래서 팀 내에 QA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그분들의 주도로 엔드투엔드 테스트를 진지하게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회기 테스트를 자동화하려고 했고 그 커버리지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코드나 인프라의 레거시가 유형의 것이라면 사실은 무형의 레거시도 굉장히 많고 무형의 레거시가 유형의 것들보다 더 해소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무형의 레거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IT 서비스 요청이라는 업무 방식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업무의 담당자가 IT적으로 필요한 기능이 있을 때 해당 기능 요건을 만들어서 개발 담당자에게 1대1로 전달합니다. 개발해 주세요. 언제까지. 네, 그러면 그 요청을 받은 개발자는 곧대로 개발해서 업무 담당자한테 테스트해 주세요. 원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하고 그렇다고 하면 바로 배포를 나갑니다. 뭐 별 문제 없어 보이는 프로세스일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진 업무 방식입니다. 일단은 개별적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앞에서 1대1로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한 명과 한 명입니다. 네, 그래서 업무 담당자들도 서로 간에 무슨 업무를 언제 왜 요청하는지 모르고 개발 담당자들도 무슨 기능이 언제 왜 요청될지 모릅니다. 서로 간의 사일로가 아주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다 건너뛰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유지보수된 시스템이 어떤 모양이냐, 덕지덕지, 스파게티,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은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팀은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업무 요청이 들어온다고 바로바로 실행하지 않고 그런 요건들을 그룹화하고 시급성, 우선순위, 기술적 적절성 등을 면밀하게 따져서 구현과 배포를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게 더 나은 일들은 업무 담당자를 설득해서 백로그에 넣어두기도 하고요.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그동안은 그냥 응답하라 IT를 외치면 응답을 받아왔던 업무 담당자들은 그분들에게는 너무 불편하고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인지 아직 저희 팀의 이런 업무 방식 변화가 완벽하게 정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의 무형의 레거시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특히 개발자분들이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0명이서 개발하는데 1년이라고? 그러면 10명 더 줄 테니까 6개월로 줄여봐. 네, 이른바 맨먼스 신화입니다. 다행히 요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도 여전히 개발을 공장이나 건축으로 비유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개발은 공장이나 건축이 아니라 농업이나 출산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지을 때 농부를 2배로 늘리면 쌀이 여름에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식을 낳았으면 돌보고 키워올 생각을 먼저 해야지 바로 다음을 생각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프로젝트 하나 끝났으니까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원들을 고스란히 다음 프로젝트에 투입하자입니다. 네. 앞선 프로젝트에서 뭔가 만들었을 텐데 그것을 유지하고 운영할 리소스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특히 저희 팀처럼
자체적인 서비스를 인하우스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팀의 경우 그런 망각이 누적되면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 이런 방식 자체는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팀의 대응책은 앞선 업무에서 뒤의 업무에 도움이 될 무엇인가를 남기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저희끼리는 업무의 자산화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인 예가 디자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디자인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이해하시는 그 디자인 시스템 맞습니다. 네.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UX적인 기획을 할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을 덜 할 수 있도록 UX 정책을 미리 세워두고 화면을 디자인할 때 그 안에 들어갈 UI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들을 미리 다 구성해두고 거기서 갖다 쓸 수 있게 하고 또 화면을 구현할 때 그 구현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드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도 미리 만들어뒀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괄하는 자체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이후의 업무에 적용하고 또 그 과정에서 필요해진 개선점들을 다시 디자인 시스템에 적용하면서 고도화하고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험 상품을 운영할 때 사실은 개발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뭐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기존의 상품을 뭔가 수정하거나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게 특성상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상 하드 코딩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폐해가 너무 심각해서 저희는 굳이 그런 보험 상품을 운영할 때 개발 리소스가 최소화되도록 어드민 시스템을 진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어드민 시스템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한 것도 저희 IT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괴롭기 때문이죠. 이런 게 없으면. 뭐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드리고 중간 생략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 정도의 레거시만 가지고도 굉장히 일하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앞서 훌륭한 무기라고 소개해드렸던 클라우드 덕분에 새로운 어려움들도 생겼습니다. 바로 클라우드에 대한 오해 때문인데요. 클라우드를 무한하거나 마술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요. 예를 들어 뭐 확률이 높지 않지만 막상 발생하면 치명적일 수 있는 한계들이 있다. 클라우드에.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쉽게 간과합니다. 예를 들어 EC2 인스턴스를 동시에 띄울 수 있는 개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치에 근접해 있을 때 피크 트래픽을 맞으면 자동으로 걸어놓은 스케일아웃이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EC2에 맞물려 있는 네트워크의 밴드위스에도 최대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EC2의 CPU는 남아 도는데 네트워크 눌리는 현상이 발생해서 서비스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조금 느린 것 같긴 하지만 다 받아줄 것 같은 S3조차도 단위 시간당 리드라이트 오퍼레이션 개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쓰면 스케일아웃도 자동으로 되고 뭔가 문제가 생겨도 또는 보안도 자동으로 되고 기술 스택 현대화도 자동으로 되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원하고 노력하면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열린 환경일 뿐입니다. 막상 그렇게 하려면 또 그 분야의 전문가가 그만큼의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하나생명의 DTC라는 서비스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었고 그걸 타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당연하다면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거기까지 알겠는데 그래서 효과는 있었는지 사업적인 성과로 이어졌는지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장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효과 있었고 사업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년간의 성장이 50% 늘어나고 150% 늘어나고 개발 기간이 40% 단축되고 2년인데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DTC 서비스가 2년 전이 이미 시작된 지 5, 6년이 지난 시기였고 그 5, 6년의 시간 동안은 저 지표들이 그냥 정체 상태 또는
후퇴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걸 감안하면 사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레거시들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일어난 성과라는 걸 감안하면 사실 괄목할 만한 성과일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마이크를 넘길 시간입니다. 그냥 넘기기 아쉬워서 누구의 것인지 확실치 않은 명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발전하려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사업적인 성과가 아직 부족해 보여도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라고 저희 팀 그리고 하나생명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어서 남은 시간 동안 하나생명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지탱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복잡하지만 좀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려보면, 여기 보이시는 시큐리티 어카운트가 있죠. 그 다음 그 옆에는 네트워크 어카운트도 있고 여러 어카운트가 보이실 겁니다. 금융권에서 저희 AWS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때는 보통 이와 같은 랜딩존이나 컨트롤 타워 기반의 멀티 어카운트 구조를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생명 또한 이런 구조를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대고객 트래픽이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까 방금 전에 레이저로 불빛을 비춰드렸던 시큐리티 어카운트를 먼저 거치게 되고, 이 시큐리티 어카운트 안에 있는 방화벽이나 이상 탐지 시스템에서 트래픽들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 뒤로 넘어갈 때는 그 네트워크 어카운트에 있는 AWS의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리고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별로 다 개별적인 어카운트가 생기고 그 안에 개발팀이나 현업에서 원하는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EC2면 EC2 아니면은 컨테이너라고 하면 EKS 기반의 웹 리소스들이 그쪽으로 배포가 되어 있고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게 되면 보이시는 DevOps 어카운트 쪽에 있는 CI/CD 파이프라인을 이용을 해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를 이용해서 VPC 같은 것들을 구성을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해당 어카운트 쪽으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생명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부 내부 서비스들은 아웃포스트를 위시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가장 담당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CMP라고 하는 클라우드 매니지드 포탈입니다. 이 CMP를 이용을 해서 클라우드 사용에 대한 요청, 그 다음에 승인 이런 것들을 이 UI를 통해서 하시게 되고, 빌링이라든지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CMP 위에 있는 통합 대시보드를 이용을 하셔서 모니터링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생명이 이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사용하실 때 사용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순서를 거쳐서 사용을 하고, 프로젝트 팀별로 사용 요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담당자가 개발 환경 같은 것들을 세팅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CI/CD 파이프라인 이용해서 코드를 푸시하시고 어플리케이션이 배포되고, 이런 절차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네, 하나생명에서 AWS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 중에서 핵심적으로 사용하시는 서비스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서비스를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마존 EKS, 그 다음에 AWS 아웃포스트입니다. 어떤 면에 초점을 맞춰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마존 EKS, 아마존 엘라스틱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보면, 많은 분들이 아마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신 서비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대중적인 툴이 쿠버네티스죠. 이 쿠버네티스를 관리형 서비스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이 아마존 EKS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픈소스 버전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AWS의 EKS 서비스 팀 엔지니어 분들께서 오픈소스 쿠버네티스 프로젝트에 많은 기여를, 컨트리뷰션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오픈소스 버전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성,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 쓰고 있는 툴들과의 호환성 같은 것들이 되게 높고요.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
편리하신 관리 기능들, 뭐 컨트롤 플레인의 이중화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업그레이드나 패치를 할 때 용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을 드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AWS의 다른 서비스들과의 높은 호환성이 장점인 서비스입니다. 네, 한화생명에서는 이 아마존 EKS를 이 세 가지 측면에 포커싱을 하셔가지고 잘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보안성을 살펴보면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보셨듯이 여러 어카운트를 이용을 해서 이 서비스를 구성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망분리 규제 같은 것들을 준수하는 네트워크망을 디자인하시고 이거를 임플리멘테이션 하시는 게 좀 어려우신데 아마존의 EKS는 TGW, 아마존 트랜짓 게이트웨이와 굉장히 잘 호환이 되어 있고 VPC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파드들을 위치시키고 관리하시는데 되게 편리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AWS에는 이제 VPC 레벨의 서비스 이외에 뭐 S3라든지 기타 등등한 리저널 서비스들도 있죠. 이 리저널 서비스와 EKS의 파드들이 통신을 할 때는 AWS의 프라이빗 링크를 이용해서 안전한 통신 방식으로 통신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장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고가용성을 고려하신 DR을 고려한 그 멀티 어베일리빌리티 좋은 아키텍처를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 무중단 배포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파이프라인도 이 위에다 올려서 잘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오픈 소스 도구들을 한화생명에서 잘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면은 스피네이커를 이용해서 컨테이너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시는데 잘 활용을 하고 계시고 넥서스를 이용해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할 때 안전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빌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추고 계시고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 같은 오픈소스 모니터링 도구를 통해서 컨테이너 기반의 서비스들을 잘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발자들한테 사용하기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도구들을 활용하셔서 저렴하게 사용 중에 있으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에서 아마존의 EKS를 사용하실 때 좀 고려하셔야 될 가장 신경 쓰이시는 게 보안이잖아요. 이 보안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죠. 이 보안을 EKS의 보안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한 보안 정책을 잘 구성을 하셔서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이미지, 저희 아마존의 서비스로 말씀을 드리면 ECR과 같은 컨테이너 이미지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정책 같은 것들을 IAM 폴리시를 잘 디자인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에 대한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존 EKS를 보면 이제 워커노드의 보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이 워커노드를 구성하실 때도 저희가 권장드리는 AAMI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셔서 구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AWS에서 직접 개발한 컨테이너용 퍼포즈 빌트 OS, AWS 바틀로켓이라고 하는 OS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호스트의 보안을 높이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런타임 시큐리티를 위해서 뭐 SE 리눅스를 사용을 하시거나 앱아머 등을 이용하셔서 컨테이너와 호스트 간의 격리, 컨테이너 간의 격리, 파드 간의 격리 같은 정책들을 잘 구성하셔서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네트워크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시큐리티 그룹 파드라고 해서 EKS에 올라가는 파드를 마치 EC2에 올라가는 시큐리티 그룹처럼 관리해서 쓰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손쉽게 파드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을 높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액세스 컨트롤이나 오디팅 부분은 IAM을 이용하셔서 접근 제어를 하시고 파드에 대한 접근 제어 같은 롤을 부여해서 접근 제어를 하실 때는 서비스 어카운트랑 엮어가지고 잘 정책을 수립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보안을 높이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 보안에 대해서 한 단계만 좀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아마존 ECR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ECR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프라이빗 혹은 퍼블릭하게 저장을 해놓고 쓰실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ECR에 대한 접근 제어를 IAM 폴리시를 이용하셔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설정해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ECR의 또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시큐리티 스캐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취약점 같은 것들이 이 어플리케이션 패키지라든지 해당 컨테이너가 포함하고 있는 OS의 어떤 뭐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취약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는 그냥 베이직 스캐닝 기능만 존재를 했었는데 인핸스드 스캐닝 기능이 있습니다. 이 인핸스드 스캐닝 기능을 아마존의 인스펙터하고 연결을 시키면 좀 더 보안을 강화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클라이언트가 ECR에다가 이미지를 푸시를 하게 되면 아마존 인스펙터를 이용해서 푸시한 이미지에 대한 취약점 점검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점검 결과를 시큐리티 허브 쪽으로 전송을 해서 우선순위별로 어떤 취약점들이 있는지를 바로바로 간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셔서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한 보안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하나생명에서 AWS 생태계에 가장 잘 맞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을 위해서 도입하신 아웃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아웃포스트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클라우드와 동일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저희의 서비스입니다. 네, 하나생명에서 아웃포스트 활용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보면은 거버넌스 통합 운영 플랫폼을 여기에다가 올려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가장 키 포인트고요. 하나생명에 있는 죽전 데이터 센터에 AWS의 아웃포스트가 들어가 있고 전용선으로 저희 리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웃포스트 위에 내부 시스템 중 일부가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매니지드 포탈이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니지드 포탈을 이용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사용 신청, 승인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게 되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신청을 했는지 이력 관리 같은 것들도 하고 계시고요. 클라우드 사용 요금에 대한 관리, 그리고 통합 모니터링, 그리고 AWS에 티켓을 올렸을 때 그런 티켓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 CMP를 이용을 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CI/CD를 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파이프라인도 여기에 올라와서 사용을 잘 하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 뎁스옵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하나생명에서는 이 뎁스옵스 파이프라인에다가 코드 보안 솔루션, 컨테이너 보안 솔루션, 변경 관리 솔루션, 승인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묶어가지고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금융권에서는 이제 꼭 필요한 승인 시스템이 뎁스옵스 파이프라인에 들어가서 활용을 하신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포 절차를 보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셔서 깃랩에다가 푸시를 하시게 되면 깃랩의 기능을 이용해서 코드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 ECR로 컨테이너 이미지가 푸시되고 ECR의 기능을 이용해서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한 취약점 분석 같은 것들을 하시고, 그게 끝나면 헬름을 이용해서 패키징을 하신 다음에 스피네이커를 이용해서 컨테이너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들을 배포하고 이후에 EKS로 이것들이 배포가 되고 모니터링하고 관리되게 됩니다. 인프라스트럭처도 마찬가지로 테라폼을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EC2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EKS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다 구분되어서 개발 환경에 맞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기반으로 올라와 있는 그 리소스들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와치 그리고 그라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잘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외에도 옵저버빌리티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아마존의 가드 듀티도 잘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AWS 람다를 이용해서 시큐리티 그룹에 대한 스캐닝, 그 다음에 로그인 히스토리에 대한 스캐닝 같은 것들도 활용을 하고 계시고, ETL에 대한 로그, 어플리케이션 로그들을 전부 다 오픈서치 쪽으로 보내서 수집을 해서 대시보드를 실시간으로 그려서 이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잘 하고 계십니다. 네, 세션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하나생명에서 어떻게 기술과 문화 조직을 조화롭게 융화시켜서 혁신에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애자일 조직과 문화가 AWS의 기술과 결합할 때 가장 혁신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